네, 자, 독해 알고리즘 마지막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산문의 형식 이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는 개념어들 역시 제가 오늘 문제를 풀면서 개념어들을 좀 해드리겠지만 개념어 정리를 따로 하는 부분은 어디라고요? 무료 특강 중에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 부분, 그 부분에 산문편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방문가게 무료 특강 쪽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어요. 자료는 방문가게도 올려놨고요. 자,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선지 개념어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푸는가예요. 그래서 운문 쪽의 형식에서도 그랬지만 산문 쪽의 형식도 마찬가지로 문학에서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형식 문제는 선지를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긍부정 발문 상관없어요. 의미에 대한 질문은 지문 먼저.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형식 문제는 선지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를 읽을 때 선지를 끊어 읽으면서 개념어를 잡고 그 다음에 그 개념어가 충족됐는지 보면서 글을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효과가 충족됐는지까지 본 뒤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빈출 산문 형식 선지 개념어,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 요거 봐주시고 자, 그러면 예시를 볼게요. 예시. 자, 예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선지를 제가 어떻게 해놨어요? 네, 끊어놨죠. 자, 1번에 보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끊고 인물의 무의식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뭔지 모르면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 산문에서 원래 소설은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사건의 순서,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자, 인물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역순행도 잦고 일관성이 없으며 그래서 인물이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나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도 제한적 시점, 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시점에서 그런 이제 효과를 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그 다음에 3번 잦은 장면 전환 잦다라고 하면 2회 이상이어야 되고요. 시험지 위에서. 그 다음에 장면은 시간이나 공간의 전환이고요. 둘 다 바뀌어야 될 필요는 없고 시간이 훅 비약해도 되고 과거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이 바뀌어도 장면은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 다양하다는 단일하다의 반대말 두 가지 이상의 체험이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제한적 시점인가 혹은 1인칭인가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지문을 볼게요. 지문에 보면 이 일은 사모님, 부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하면서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대사가 나오는데 바로 누군가 대답을 해요. 사무장도 말도 좀 골라 뱉으시오. 그러면 이 말을 사무장이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사무장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사모님이 얘기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모님의 말이에요. 그럼 둘이 무슨 얘긴가를 나눴어요. 서술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중략 뒤에 보세요.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 자, 시우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서술자가 시우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쭉 봅니다. 시우의 내면을 이야기하다가 시우가 종우 형이 했던 말을 떠올리는 거. 이건 종우 형의 말인데 과거에 시우 형에게 했던 말이죠. 자, 그 다음 시우랑 두 형제가 운 얘기. 이것도 지난 일이고요. 자, 시우는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옥 생활을 견뎌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의 내면은 안 나오고요. 다른 사람들은 대사나 이런 걸로 등장을 해요. 행동이나. 근데 내면이 유일하게 그려지는 게 뭐죠? 시우의 내면이에요. 자, 그 다음 오늘 아침 넉 달 동안 집 안방과 다를 바 없는 안착지로 떠나게 되자 까닭없이 설레는 마음. 자, 그러면서 지금 과거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장면도 막 변했죠? 그래서 장면 변한 부분. 자, 그 다음 눈이 오면 날씨가 포근한 맵인데 어찌 이렇게 차냐. 그러면서 글쎄 말이야. 그러면서 그 감방 동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 자, 시우 귀에 닿습다. 몇 명이 같은 감방에 있게 될지 뭐 뿔뿔이 흩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대화를 듣고요. 젊은 친구 이리리 와. 거긴 더 추울 거야. 그러면서 개팔자 이야기를 한 죄수가 시우에게 말을 던졌다. 그는 토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긋이 웃어 보이곤 또 새창살 밖을 봅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뭘 바라는지 시우의 내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시우가 갑자기 웃었어요. 그 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죄수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다른 죄수가 말하죠. 저거 웃는 게 아니구먼. 아유, 웃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저놈이 웃는 거는 저거는 제정신으로 웃는 것이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3인칭 전지적 작가가 시우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자, 1번 선지에 관련해서 보죠. 소설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됩니다. 반면 의식의 흐름 기법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지문도 시우가 과거를 떠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종우형과의 이야기. 근데 뒷절에 보면 효과를 보세요. 자, 여기서 심리 묘사 위주로 진행된 건 아니며 그리고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드러냈다라는 진술이 이상한 진술이죠.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인물의 무의식을 드러냈다고? 인물의 의식을 드러내지 어떻게 무의식을 드러내나.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X. 그 다음에 2번 인물의 외향. 그럼 시우의 겉모습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부분은 없다. 그 다음 시공간의 변화 부분은 장면이 2번 이상 전환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한 번 끊어드렸지만 그 과거를 종우형과의 대화를 떠올리는 부분도 장면 전환이거든요. 자, 그래서 2번 이상 전환되는 건 맞지만 그게 긴박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미 지난 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물들의 2가지 이상의 체험이 에피소드식으로 그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우에 관련된 사건 한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이었죠. 특정 인물 입장, 누구 입장? 시우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전지적 작가의 제한적 시점. 다른 말로 카메라 기법이라고도 해요. 시우만 따라다녔으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 다음 문제, 2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선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끊고 그 다음에 비유법과 열거법 끊고 3번에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 끊고 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 자, 여러분 여기서 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말을 알아볼게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편집자의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서술자가 편집자고요. 개입이 논평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서술자가 원래 하는 일 이상의 개입을 하였다. 이런 뜻으로. 서술자는 원래 사건을 전달하고 인물의 내면을 전달하죠. 근데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거 말고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사건과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 주관적인 개입을 하면 우리가 그때 개입이다, 논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가지가 있어요. 하나, 자, 인물에 대해서 성격평을 한다. 심리는 아니야. 심리는 원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자가 원래 하는 일이에요. 그녀는 외롭다. 개입 아니에요. 그녀는 착하다. 개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건평. 그 다음에 3번째 사건 외평. 이런 게 논평이에요. 사건 외평은 사건과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 자, 그 다음. 자, 그럼 지문에서 아까 선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짝반짝 전기등이 켜졌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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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회의 소리들. 자, 그 밑에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소리에 관련된 선지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3번 변모한 시대상. 예전엔 없었던 소리들이 있죠. 도시의 소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의 2가지 이상인지도 확인이 되고요. 그것들이 소리와 관련된 소재들이 열거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회의 소리, 그것은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 잘 된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인물이 한 얘기예요? 서술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서술자가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30여만의 흰옷 입은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조선인입니다. 이 도회의 소리, 발전의 소리를, 문명의 소리를 모른다. 문명의 소리를 모르는 자들. 자, 그래서
조선의 어떤 미개함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비유법이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은 조선인들이 흰옷을 자주 입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조선인이 통칭이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환유, 대유법 중 환유라고 하죠. 자, 그래서 비유법도 열거법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2번은 확인됐고 3번도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1번에 동시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한 건 맞아요. 근데 보수적 관점에서냐? 아니죠. 문명의 발전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조선 사람들이 발전할 줄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다. 자, 1번은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나라가 잘 되는데 그 찬란한 문명을 낳는 문화를 모르는 조선인들이 안타까우니 진보적 관점에서 봤을 때 비판적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니까요. 자, 그러면 서술자의 개입 부분은 어디 있냐고? 서술자가 계속 개입하고 있었죠. 지금 서술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주관적이었어요. 사건평이야.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관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자, 그래서 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라는 서술자의 주장도 있죠. 자, 그다음. 자, 그럼 우리 예제로 갑니다. 자, 예시 끝났고 예제로 가보죠. 자, 예제에서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 이번엔 긍정 발문이에요. 긍정 발문이어도 미리 볼 거예요. 왜냐? 이 중에 하나만 참이고 나머지가 거짓말이지만 미리 안 보면 아예 안 보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줄거리 파악하다가 선지 보고 다시 읽어야 돼, 지문을. 자, 그럼 1번. 장면의 빈번한 전환, 시간이나 공간의 2회 이상의 전환. 그 다음에 2번.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배치한다. 그 다음에 3번. 인물이 추리를 한다. 그 다음에 4번. 인물 간의 대화가 나온다. 5번.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썼는가. 자, 그럼 지문을 보죠. 젊은이는 사내가 새를 사주지 않는 데에 대한 원망의 기색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그는 될수록 사내가 난처해질 소리들만 골라서 그를 괴롭게 몰아붙였다. 자, 그리하여 결국은 사내 스스로 못 견디고 가게를 떠나게 하려는 것. 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그러면서 비아냥 비아냥. 자, 어디까지 왔나? 고개만큼 왔지. 영감님은 기다리시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젊은이의 대사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젊은이가 혼자 공격하는 거예요? 젊은이랑 사내랑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가 사내를 손님한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 사이에 대화가 나온 게 아니라 젊은이가 한 말이 인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4번의 인물 간 대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외면해버렸다. 젊은이가 그를 못 견디게 할 때면 젊은이의 얕은 소갈머리를 가엾다는 듯이 한참 쳐다보다가 한숨을 짓고 말 뿐 하면서 자, 사내는 좀처럼 젊은이의 새가게를 떠날 생각을 안 했다. 자, 아니 그는 젊은이의 그런 버릇없는 공박 따위로 가게를 떠나버릴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다. 할 일이 있어서. 그러면 계속 지금 새 가게에 계속 있어요. 공간 안 변했어요. 녀석들에게 모두 새를 사주어야 그러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내는 그것도 그저 빌어먹을 잠자리 악몽 때문일 거라 자신을 변명합니다. 밤마다 그를 괴롭혀대고 있는 빗줄기. 자, 그 꿈만 꾸지 않게 되면 그는 다시 기분이 좋아서 새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서 왜 자꾸 새들이 공원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조롱 속으로 붙잡혀 오는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밤 사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시간의 비약. 여러분, 여기 장면의 교체가 한 번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밤 하면 시간이 딱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장면 전환 한 번 있어요. 사내는 이날 밤도 새우잠을 견디고 있었는데 전짓불이 훑어대고 있었어요. 이번에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전날과는 사정이 좀 달랐는데 그러면서 사내를 찾아내진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피해주거나. 그러다가 사내가 이제 다시 잠을 청할 때쯤 그때 후루룩 담배를 피우려는데 품 안으로 날아든 새. 새가 왜 날아들었죠? 담뱃불을 보고 그랬는지. 자, 그래서 사내는 이내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숲속의 불빛에 쫓겨온 한 마리의 새가 근데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불을 켰는데 그 불빛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럼 이거예요. 새들이 왜 계속 잡히는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을 잡으려는 빛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들이 계속 잡혔던 거예요.
그때서야 사내는 깨닫습니다. 아, 새들이 왜 잡혀오는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내에 깨달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빈번한 장면 전환? 여러분, 빈번한 장면 전환인가요? 한 번인가요? 네, 새 가게와 공원. 두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인물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도 아니야. 인물 사이 긴장감은 앞부분에만 있습니다. 젊은이와 사내 사이에. 자, 그 다음에 2번.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과거와 현재가 병렬적으로 배치된 적은 없어요.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순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인물의 추리 과정. 사내가 왜 새들이 다시 붙잡혀 오지 했는데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은 새들이 계속 붙잡히는 과정을 추리한 것이다. 그 다음 인물 간 대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젊은이의 말을 인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면이 드러나지도 않죠. 생동감 있게 묘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이가 괴롭힘이라고 서술자가 직접 서술해줬어요. 그 다음에 짧고 감각적인 문장,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진술이죠. 이럴 땐 짧다. 어느 정도가 길고 어느 정도가 짧은 거냐? 어느 정도여야 감각적이냐? 일단 장황하지 않으면 짧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감각적이다라는 건 시,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나오면 감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렸다 부분이 땡인 거죠. 공원이 나오지만 공원에 전짓불이나 새들이 나오지 공원이 묘사되어 있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기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시점의 동그라미. 시점에 대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지문에서 시점만 파악하고 바로 선지 간다는 거랑 선지를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랑. 근데 시점이라고 알려준 이상 어차피 하나의 시점을 다양하게 표현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지문도 짧겠다. 그냥 지문 먼저 보겠어. 이럴 땐 부정말문이어도 시점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냥 시점 찾아 일단.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는 것이 신뢰라 하면 그냥 주면 되지. 너희 집에 이거 없지? 이건 다 뭐냐?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이 땅을 부쳐먹음으로 일상 굽신거린다. 자, 지금 김유정의 동백꽃인데요. 소년의 입장에서 소년의 집안이 소장농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서 곤란하게 지낼 때 점순네 호의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점순네한테 꿔다 먹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점순이랑 거리를 둔 거예요. 자, 그러면 1인칭이죠? 그리고 1인칭으로 주인공으로서 자신이 점순네와 어떤 관계고 점순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가 나와요. 자,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진술이 아닌 걸 고르면 됩니다. 자, 여기서 1인칭 주인공은요.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가까워요. 왜? 서술자가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거거든.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 이야기를 독자한테 다 해줘. 그래서 정보량이 많고 전달 정보량이 많고 전달 정보량이 많을수록 독자와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리고 이게 인물이자 서술자이기 때문에 육성이 느껴지고요. 이게 나가 직접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의 심리가 아주 제대로 드러나죠. 대신 점순이 마음은 제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땡. 1인칭 주인공에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4번.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에 다음 소설에 나타난 시점. 얘도 그렇죠. 얘도 시점 문제죠.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기출에서도 봐서 알 수 있듯이. 자, 여기서 2번의 시점 보면 일단 시점 고르실 때 여러분 이거부터 하세요. 1인칭 진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1인칭인지 3인칭인지 먼저 가려. 자, 봤더니 나가 나오죠.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도 귀여워하던 아저씨도 외삼촌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죠.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나를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그림책이나 보여주고 그래요. 이때는 레슬링하는 그림책도 아니고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 무서워하나 봐요. 내가 나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면 아저씨랑 외삼촌 얘기예요? 아저씨랑 외삼촌 얘기를 하면서 아저씨가 외삼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1인칭 진술인데 아저씨를 관찰하여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거죠. 자,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설명한 것. 부수적인 인물인 나가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오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시면 필수작. 자, 이 곡의 참화설입니다.
참화설은 기출을 보든 여러분들이 기본 우월한 독해 같은 문학 교과서를 보든 다 볼 수밖에 없는 작품인데 지금 앞에 나온 사랑손님과 어머니도 그렇고 동백꽃도 그렇고 다 주요작이죠. 자, 그때 이 곡의 참화설은 수필이에요. 기설록 이렇게 끝나죠, 수필이.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나는 집이 가난하여. 어허, 이렇게 하지 말랬지. 여러분 여기 발문의 시점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선지 먼저 봐야지. 선지 볼게요. 경험을 통한 통찰력, 경험이 나오나? 우의적인 기법,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였나? 그 다음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이 나오나? 그 다음에 일상사와 관련되어 나왔나? 자, 그러면 나는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탄다. 이게 일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일상 속 일화예요. 경험이지. 그래서 말을 빌려 타본 경험으로 이게 뭐예요? 교훈,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험을 통한 통찰력 맞고 그 다음에 우의적인 기법이라는 건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자, 앞에서 이 경험으로 유추를 통해 깨달음을 도출하고 그리고 깨달음 자체도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한 게 아니야. 봐봐요.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게 어찌 이와 같단 말인가 한탄하고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소용에 쓰는 것도 이와 같이 변덕이 심한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말해 뭐하겠니? 라는 거는 서리법이에요. 서리법을 써서 그럼 이건 직접적으로 말한 게 아니야. 당연히 변덕스럽겠지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의적 기법 이 부분 끝까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돌려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유추도 서리법도. 3번 선지 볼게요.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여러분 여기서 유추는 맞는데 경험에서 유추하여 깨달음을 가져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빌려 타본 경험으로 내가 만약에 가정에 뭔가를 소유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은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유추지만 그렇다고 남의 말을 빌린 경험과 대등하게 두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경험이 안 나. 경험 대 경험이 아닌 거지.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잘못된 건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이라고 말한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빌려탄 말과 어떤 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들 간의 유사점이 아니라 말을 빌려타는 행위와 소유. 그러니까 이건 대상들 간의 유사점이 아니라 경험 간 유사성이라고 해서 하나를 가정한 경험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유추는 적용이 되었으나 대상들 사이의 유추가 아니라 경험과 가정된 상황의 유추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일상사 관련 지은 거 맞죠? 그래서 오히려 4번에 대해서 일상 경험에서 유추를 통해 결론을 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4번 기출이 진짜 질문이 많은 문제예요. 2014년 기상직 9급 문제인데 사실은 깔끔하게 설명하고 싶은 강사라면 아예 이 작품을 교재에 넣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설명을 하려면 부연이 많아져. 예, 그리고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왜 굳이 넣었느냐. 이 문제를 보면 100% 질문이 거의 80% 생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풀지 않으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 문제 이렇게 안 내겠지만 그래도 객관식일 땐 답안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류가 아님을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다가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 선지를 보시면 선지가 무엇이 무엇보다와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다와 그리고 이것과 달리 이것은 그래서 쭉 봤을 때 자, 여기서 구체적이고 묘사적인 문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무엇이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묘사적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는 완전히 묘사를 쓰고 하나 안 써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가, 나는 둘 다 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땐 판단을 현실감과 박진감 이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로 풀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여주기와 말하기 방식은 뭐냐면 보여주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장면적 진술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말하기를 자, 우리가 말하기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요약적 진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서사 속도가 느리고 요것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대화나 행동이고요.
이거는 서술자가 압축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시점의 변화가 있냐 확인해야 되고 4번에서는 서술자가 객관적인지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가를 보면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일단 1인칭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앉아서 피리를 부는 그 꼴에 치가 떨린다. 자 그러면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고 나도 한때는 일 잘하는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이런 게 묘사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점순이와 나의 갈등이 있어. 지금. 그래서 나는 대뜸 갈겨들어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사건이 진행됩니다. 때려 죽였어요. 지금 닭을. 닭은 폭 엎어져서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었다. 자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장면적 진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닭을 때려 죽이는 장면을 장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장면적이 뭐라 그랬어요? 보여주기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묘사도 있어요. 그리고 갈등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를 볼게요. 저녁 때였다. 닭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차지하였을 때 마을에 갔던 수탉이 어슬어슬 돌아왔다. 또 싸움 모양이다. 찢어진 맨드라미에는 피가 돌고 그 다음에 퉁겨진 죽지깃이 거꾸로 뻗쳤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저 부분에 수탉이 피를 흘리고 돌아온 거랑 비슷하죠. 근데 얘가 더 묘사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비슷한 구절만 비교하면 안 돼. 여기도 묘사가 있고 여기도 묘사가 있어. 그럼 여기도 묘사가 있고 여기도 묘사가 있으면 글자 수를 셀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둘 다 묘사가 있을 때는 현장감이 현장감과 박진감이 말이 되려면 사건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건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끝난 뒤에요. 사건이 끝나고 닭골을 보고 화가 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뭐 실천한 건 없단 말이지. 그래서 가가 나보다 현장감과 박진감이 뛰어난 묘사인 거예요. 둘 다 묘사는 있으나 하지만 가의 현장감과 박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가에서 보여주기 방식 맞고요. 나에서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여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낸 부분은 나에 있나 보세요. 나에서 지금 이게 등장인물의 성격일까? 이거는 심리지. 나에는 나의 심리는 있지만 나의 성격은 서술자가 설명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에서는 말하기 방식이 있지만 등장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말하기 방식이 설명된 적이 없어요. 심리를 설명한 거지 등장인물의 성격이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 화가 난다는 심리야. 성격이 아니라.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는 보여주기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냈냐? 내가 닭을 때려 죽이는 거 봤죠? 행동이죠. 그걸로 내가 되게 즉흥적이라거나 감정적이라는 걸 이성적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게 보여주기로 성격 보여주는 거야. 얘는 맞다는 거지. 가는 맞고 나는 틀렸어. 그 다음 3번 시점 변화는 둘 다 없어요. 그래서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이라고 했지만 둘 다 시점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서술자가 객관적으로라고 했는데 가는 내가 내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객관적일 수가 없고 나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나 모두 다 객관적 진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5번에서 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의 선지는 자, 작자가 작중인물의 생각과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인물의 생각과 심리질.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요약적 진술. 직접 제시. 서술자의 말하기 방식. 무엇의 반대? 장면적, 극적, 보여주기의 반대예요. 1번이. 그 다음에 2번 공간적 배경을 빈번하게 전환하면 몇 번 이상? 2번 이상이어야 되고 긴박감이 조성되려면 사건 진행 중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상의 방식. 그 다음에 4번의 심리적 갈등의 고조인데 인물 간 갈등이어야 돼.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어야 돼. 그럼 지문을 보고 확인해 볼게요.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
내일쯤 까마귀가 자기네 누나를 파먹으리라. 여러분 이거 2018년에 기상직에도 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작품들이 계속 나와요. 12년 문제를 보여줘 그러지 말고 제가 기출 외전이나 기출 코드에서 보여준 거랑 안 겹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던 주데이가 먼저 죽어서 까마귀에게 누나를 파먹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지금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누구의 심리예요? 김일등병의 심리예요. 서술자가 김일등병의 심리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대사 부분이 나오는데 둘이 갈등하나요? 둘 다 같이 아군에게서 낙오된 동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물 간의 갈등이 뭐 강화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얘기죠. 자, 그래서 공간적 배경도 변화 없고요. 2번 땡, 회상도 없고 4번도 없고 답은 1번이죠. 김일등병의 내면이 잘 그려졌고 그 다음엔 대사니까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보면 이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선지 먼저 보죠. 화자의 독백 밑줄. 2번에 반복적인 문장 밑줄. 그 다음에 3번에 현재형 진술의 밑줄. 그 다음에 4번에 흰 눈 동그라미. 4번에 이제 5번에 의식의 흐름 수법의 체크. 이렇게 한 다음에 끊어줄 거 끊어주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오상원의 유해입니다. 자, 내용을 보죠.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속에 쓰러져 있었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돌덩이처럼 차다. 하늘이 엿보인다. 지금 얻다와 인다가 섞여 있어요. 과거 진술과 현재 진술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한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퀴퀴한 냄새가 꼴을 찌른다. 여기부터는 또 현재 진술. 자, 그러면서 지금 총살을 앞두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각과 그리고 생각이 뒤섞여 있어요. 그 다음 중략 뒤에 보죠. 자,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그는 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1인칭 진술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 두런두런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그의 내면을 그리죠. 그래서 여기서 시점 이동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다시 본부로 돌아갈 테지. 그래서 총 맞은 자의 내면이에요. 자, 그래서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져 갔다. 자, 그럼 이 작품의 특이점은요. 총살당하기 전, 총살당한 직후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내면을 그리는데 1인칭과 3인칭이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독백 형식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1인칭 진술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3인칭 전지적 작가일 때도 제한적 시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화자의 독백 형식이 주로라고 얘기했죠. 전부는 아니어도. 그 다음에 반복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어느 부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자, 그리고 뭐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반복이 된 건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건 생명이 경시되는 사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반복해서 주제의식이 흐려지는 거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 뭐 때문에 틀렸어요? 반복적 문장 때문이 아니지. 주제의식이 흐려졌다가 틀렸지. 그래서 제가 끊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얘 보고 반복됐다. 그리고 맞다.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끊어 읽어야지. 그리고 현재형 진술도 많죠. 그 다음에 흰 눈이 이 잔인하게 피를 더 부각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이념을 지키려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 수법. 지금 총살당하는 자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죠. 7번에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선지를 볼까요? 자, 선지에 1번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인물 간의 갈등. 그러면 특이한 이라고 생각하면 돼. 특이한 인물 간 갈등의 밑줄. 그 다음에 결말 구성이 해학적이다. 그러면 인물 간 갈등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해학이 나와야 돼요. 결말의 구조가 독특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의식의 흐름 기법 잡아요. 그리고 끊어. 내적 고백과 인물의 성격 뭐 이런 것도 이따 보고. 그 다음에 3번은 희극적 인물 밑줄. 과장 밑줄. 희극이니까 우스꽝스럽겠지. 그 다음에 통에 끊어. 그 다음에 4번 직접 설명 밑줄. 주인공 나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객관적 물음표.
여러분 주인공이 직접 얘기하면서 객관적이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상한데요. 그쵸? 자, 그럼 지문을 볼게요. 자, 7번에 김유정의 본범입니다. 결혼을 안 시켜주는 장인과 대릴 사이의 갈등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장인님 이제 내가 동그라미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야, 이 자식아 제가 커야 결혼을 시켜주지. 그러면서 자기 딸 키가 안 컸다고 그러면서 점순이 키가 멀었다고 해서 구박을 해요. 무한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돈 안 받고 일한 게 3년이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죠. 그러다가 여기서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얻어맞은 게 이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래놓고 장인님이 착하대요. 왜 무슨 소린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면 이렇게 대들면 쫓아내야 되는데 막 고쳐주고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린 알죠? 결혼 결국에 안 시켜줄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이제 주인공. 이게 희극적인 인물이에요. 원래는 비극이지. 하지만 멀리서 보면 웃긴 거야. 왜? 바로 뒤에 보면 장인과 어떻게 싸웠는지가 나와요. 그러나 이때는 끊어주세요. 여러분 실은 시간적으로는 얘가 먼저였죠? 장인이랑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자, 그러면 흔한 장인과 사이 간의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결말 구조가 발단 절정 이제 여기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일반적인 구조인데 얘를 뒤집어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뒷부분에 어떻게 개싸움을 했는지 보여주니까 더 웃긴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에서 1번에 얘네들은 장인과 사이관계가 굉장히 독특하고 절정과 결말을 뒤집어서 해악성이 더 높아진다. 답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라고 했는데 지금 물론 시간 순서가 역행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의식을 따라가서이냐? 그러면 맞아요.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인공의 내적 고백과 인물의 성격이 전면인가 아니면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 전면인가에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간 구간이 있으나 하지만 외적 갈등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고백이나 그 사람의 성격보다는 이 장인과 사이의 외적 갈등이 더 부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유. 주인공의 내적 고백과 인물의 성격을 전면에 내세운다. 땡.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전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어리숙한 희극적 인물과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는 맞아. 근데 갈등의 근본원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은 했나요? 아니죠. 결국엔 또 봐주고 고쳐주고 등을 두들겨줬지만 그치만 결혼 안 시켜줄 거라는 거 우리가 느끼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갈등의 해소라고 보면 속은 거예요. 이거는 주요작이니까 알아야죠. 여기 있는 주인공이랑 같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 서술자인 주인공 내가 인물과 사건을 직접 설명한 건 맞는데 자신과 장인이 겪은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 땡 주관적으로 딱 자기가 이해한 만큼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서술자, 신빙성이 떨어지는 서술자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얘보다 이 인물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서 이 사람이 또 속아 넘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안타깝죠. 거기서 근데 해악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에 채만식의 치숙입니다. 자, 다음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는 자, 시점 파악하시면 돼요. 왜? 서술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시점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그러면서 인물 예쁘고 얌전하고 상냥하고 건방지지 않고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난 이름도 다 내지로 바꿀 거야. 그래서 내지가 뭐지 했을 수 있지만 조선말을 싹 집어치우고를 통해서 일본. 그래서 일본 여자랑 결혼할 거고 난 완전 일본인 될 거야. 그러면서 조선을 폄하하는 조선 아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치숙의 아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그 고모부를 이제 폄하하면서 내가 일본인 집에서 심부름하니 내 인생이 훨씬 나아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나온 필수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채만식의 미학 중에 아이러니 이라는 게 있어요. 반어인데 그래서 채만식이 주인공을 비판적 인물로 잡을 때가 있어요. 태평천하의 윤직원 영감이나 치숙에 있는 소년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주인공을 편들면서 소설을 보게 되는데 비판적 인물이 주인공이 됨으로써 그 사람의 이야기에 편들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보게 한다. 이게 바로 답이고 이 작품의 가장 특징적인 측면, 반어적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은요, 춘향전이에요. 자, 춘향전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아닌 부분이라고 했네요. 아까 서술자의 개입이 뭐라 그랬어요?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의 논평은 인물에 대한 성격평, 사건평, 사건 외평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기서 춘향이가 우는데 생각지도 못할 우환을 당해서 우니 소리가 화평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건 소리가 당연히 슬프겠지라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이 안 상할까? 그 슬픈 울음소리를 들으니 그 울음소리 듣는 사람의 마음도 아프더라. 자, 이것도 사건평. 그 다음에 여기서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하여 아주 있고 내 사랑 옮겨다 다른 사랑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따옴표가 없어도 대사라는 걸 눈치채셨어야 돼요. 대사는 논평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는 논평이 아닙니다. 그건 주관적인 게 아니라 서술자가 그대로 옮겨서 전달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왜? 인물의 대사니까. 자, 리을은 이렇게 한참 서럽게 우니 그 소리 들으면 목석이라도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사건평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기호제시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운문이 됐든 산문이 됐든 문학에서 기호제시형을 그 기호 보자마자 선지를 보시면 안 돼요. 속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읽어서 줄거리 파악을 하신 다음에 아는 작품이면 이 과정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읽었던 부분이라면. 근데 내가 이 작품을 몰라. 그럼 빨리 읽고 줄거리 파악하고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해서 기호제시형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셔야죠. 자, 그러면 자, 빠르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빌기를 다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서술자의 논평이에요. 하늘이 무심할 리가 없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건에 대한 평가거든. 하늘이 감동받지? 그러면서 자, 단상에 오색구름 사면에 옹이하고 산중에 백발신령이 일제히 내려와서 재물을 다 먹더라. 길조가 여차하니 여러분 바로 뒤에서 기억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길조가 이러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근거가 있는 거죠. 길조다. 그러니 어찌 귀한 자식이 태어나지 않겠는가? 귀한 자식이 태어난다. 이것도 논평이에요. 자, 이렇게 좋은 징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애가 태어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빌기를 다한 뒤에 만심고대하니 하루는 꿈을 얻습니다. 꿈에서 선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요. 이게 바로 임신할 때 태몽이자 예지몽이죠. 자, 그러면서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요. 백옥루 잔치에서 익성과 싸웠어요. 자, 그래서 상제전에서 득죄, 죄를 얻어 인간에 내쳐졌다. 유배를 오게 되었으니 그래서 자, 부인 댁으로 가라고 해서 부인께 오니까 부인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청룡한테는 야, 넌 이제 하늘로 가.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풍진 중에 너를 부르리라. 내가 나중에 시련이 닥치면 널 부를게. 풍진. 바람과 먼지 사이에 시련이 있을 때 너를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어 아이가 되는 거죠. 태몽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을 진정하여 정원주부를 청입하여 몽사를 이야기하니 정원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여 춘정을 붙여두고 생남하기를 고대하였다. 그러니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중략 뒤에 이때 조정에 두 신하가 있었다. 정한담, 최일기다. 근데 얘네들이 본래 하늘나라에서 유충열과 싸웠던 그 익성이었다. 그러니까 악신과 선한 신이 같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유충열보다 먼저 태어난 악신들이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 그럼 길조임을 바로 뒷문장에서 보여줬고요. 부인이 꿈을 꿨고요. 그 다음에 남편한테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싸워서 귀양 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리을. 자, 남악산의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세계로 복귀한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시련이 있을 때 널 부를게 라고 했지 그걸 타고 하늘나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유충렬이. 자, 그러니 여기서 천상세계로 복귀할 것을 암시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남악산의 신령이 누굴까? 남악산 신령. 그냥 유충렬은 원래 청룡을 다스리던 성관이었죠. 그래서 남악산 신령은 언제 나오냐면 유충렬한테 너는 저 부인 댁으로 가라고 지시한 신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령이 청룡을 타고 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연결이죠.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연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번에서 고사와 품이 있는 어휘라고 할 때 품이 있는 어휘라는 게 누구 기준이냐, 내 기준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스러운 비속어가 아닌 주로 양반들이 쓰는 표현이라든가, 그렇죠? 고사. 이런 것들을 쓰면 특히나 품이 있는 어휘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교훈을 전달하였다. 2번 적절한 비유와 세련된 필치로 본건 가치관을 비판했다. 그 다음에 일상어를 바탕으로 견문과 심리적 변화를 표현했다. 자유분방한 연상으로 이상향을 형상화했다. 여러분, 선지가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근데 이 중에 아예 못 알아듣겠다 이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지문에 들어가서 매칭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여기 견문이 뭘까요? 수필에 나오는 말. 보고 들은 것. 그죠? 자, 그래서 일상어를 바탕으로 견문과 심리적 변화를 표현했다는 건 지문에 되게 어려운 관념적인 어휘 별로 없고 일상적 어휘로 뭔가 기행문적인 문체를 사용했다. 이런 뜻이 3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은 의유당 남씨의 동명일기입니다. 자, 이 동명일기는 근대 국어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해가 뜨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행문이 맞고요. 자, 그래서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놀더니 이랑이 여종이에요. 소리를 높여서 나를 불러 저기 물밑을 보라 외치니 급히 눈을 들어보니 물밑에 붉은 구름 헤치고 큰 시로리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자, 그래서 이게 여인이 쓴 거거든요. 의유당 남씨. 그래서 해가 뜨는 모습을 어떻게 여인의 시선에서 많이 어렵지 않은 말, 일상적인 숯불빛, 그렇죠? 시로리, 시로라기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해가 뜨는 모습을. 그 다음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굿을 같고 그 다음에 맑고 통랑하기는 호박보다 더욱 곱더라. 호박이 보석이거든요. 자, 그 붉은 위로 흘흘 움직여 도는데 처음에 났던 붉은 기운 백지 반장너비만큼 반드시 비치고 밤 같던 기운이 해가 되어 차차 커지며 쟁반 같았어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말투를 써요. 일상적인 용어를 써요. 일상적인 용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항아리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좌우로 뛰놀며 양눈이 어질어질 하고요. 빨간색을 헤치고 천중에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서 물속으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와서 해가 떴다고. 자, 그럼 여기서 적절한 거. 일상적인 어휘들, 막 쟁반, 실, 밤, 수레바퀴, 숯불빛 이런 것으로 해 뜨는 장면, 견문, 보고 들은 것에서 본 거, 특히. 그리고 심리적 변화. 와, 놀랍다. 너무 아름다워. 이런. 그래서 영탄적인 표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행문이고요. 지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고전 문법 할 때 나중에 근대 국어 쪽에서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번은 왜 틀렸어요? 고사 없고 그리고 교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 그래서 해 뜨는 걸 본 자기 감정을 그리고 견문 전달. 교훈 X. 그리고 적절한 비유와 세련된 필침 맞아요. 근데 뒤에 본건가치 비판 X. 자유분방한 연상으로 이상향을 형상하였다. 그럼 얘가 어딘가로 가고 싶고 그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되죠. 근데 이상향에 대한 형상화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유분방한 필체 맞아요. 근데 자유분방하게 상상했다. 이상향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여러분 2번에 보면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흥부전이네요. 흥부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때, 자, 그러면서 치장을 보면 편자 없는 헝만가네. 그 다음에 박조가리 관자 달고 물렛줄로 당끈을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고 긴만 남은 중치마 동강에 이은 헌술띠 하면서 지금 옷이 마땅한 게 없어서 옷이 아닌 것들로 몸을 막 감싸고 형님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자 없는부터 가로 여기부터 비슥차고까지 네 번째 줄 비슥차고 가로 닫고
이게 온갖 이상한 것들로 옷차림을 만든 거죠. 바람 맞은 병인같이 잘 쓰는 대비같이 어슥어슥 건너다라 형의 집 앞에 갔어요. 자, 그러면 열거법이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죠. 자, 그래서 답안 몇 번? 열거의 방식으로 인물의 외양이라고 할 때 겉차림, 옷 입은 것도 외양에 들어가요. 그리고 해학적이다. 여러분, 가난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웃음, 희극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옷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될 거를 어떻게든 양반이랍시고 차려입고 간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이 웃음을 자아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X포인트 잡아볼까요? 1번. 여기 아직 인물의 갈등 안 나왔어요. 혼자서 형님네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물 사이의 갈등 부각 X. 그 다음에 2번 배경묘사 X. 인물 묘사죠. 그 다음에 4번 사건 요약 제시가 아니라 사건이 막 벌어지는 중이 아니죠. 그냥 형님네로 가는 건데 어찌나 오래 차려입는지. 자, 그래서 사건 요약적 제시 X.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어떤 서사 과정을 압축해서, 예를 들어 A와 B가 싸웠다 하는 요약 제시. 근데 A가 B의 멱살을 잡자 B가 말했다. 이 새끼가 못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뭐예요? 그건 요약적이 아니라 장면적.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선지. 자, 서술자의 직접 개입 밑줄. 2번 작가가 관찰자. 그 다음에 3번 작품 속에 부수적 인물이 나다. 관찰자란 얘기네. 그 다음에 4번 서술자가 주인공이 되었다. 자, 그러면 1번 4번 묶어주고 2, 3번을 묶어보세요. 자, 여러분 2, 3번은 지금 비슷해 보이지만 잘 읽어보시면 작가가 관찰자가 돼서 등장인물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1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작가 관찰자여야 돼요. 자, 그러면 2번부터 먼저 해볼까? 자, 2번과 3번은 둘 다 관찰자지만 얘는 3인칭 작가 관찰자고, 그래서 주로 추리소설이 이거를 취하죠. 그리고 이건 작품 속에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거지. 그럼 1인칭 관찰자죠. 1, 4번도 비슷해 보이지만 어떻게 다르냐면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면 개입은 하지만 자기가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고, 서술자가 주인공이 됐다면 1인칭 주인공이죠. 그래서 보면 1인칭끼리 비슷할 것 같지만 오히려 효과로 보면 3인칭 전지적 작가가 1인칭 주인공과 유사한 그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3인칭 작가 관찰자는 바깥에서 이들을 이야기한다면 안에 들어가서 남 얘기를 하면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시점이죠. 1인칭이네 3인칭이네 관찰자네 뭐 전지적이네 이런 얘기를 모르면 뭘 봐야 돼?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 시점은 거기서 수업합니다. 그건 이론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론 수업할 수 없어.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운수 좋은 날입니다. 자, 일단 1인칭인지 3인칭인지 보셔야죠. 나가 나오나 보세요. 없어요. 없어. 김첨지. 그쵸? 나가 없고 김첨지를 바라보죠. 자, 그 다음에 김첨지의 마음속이,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비가 오는데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질척거리고 가기 싫었던 것일까? 아니다. 이상하게도 행운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이 사람 마음속을 다 아네? 그럼 몇 번? 1번. 전지전능한 작가로서 이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작가가 직접 작중 상황에 개입해서 사건의 반전을 암시한 부분은 개입, 동그라미. 올해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 나왔죠. 그것도 토끼전, 춘향전이랑.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이게 서술자의 개입 부분 찾는 거죠? 토끼를 그 넓은 마당에다가 서넛 너덧 그리고 바퀴를 동댕이 쳐서 내궁글려 놓으니 토끼란 놈이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보니까 막 둘러싸고 있어요. 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토끼 상황에서 상황을 파악한 거기 때문에 이건 토끼의 내면을 전달한 거지 이게 서술자가 개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이려면 인물의 심리를 전달한 건 안 돼요. 인물에 대한 성격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사건에 대해서 정당성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사건과 무관한 서술자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거나 세 가지입니다. 인물평, 사건평, 사건외평 이렇게 세 가지죠. 이것도 이론이죠. 이런 걸 처음 들었으면 이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기억은 상황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고 반전함시도 아니고
토끼라는 놈이 할 일 없이 꼭 죽었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사건평이에요. 이건 개입이 맞아요. 근데 반전 암시가 안 됐어. 니은은 개입은 맞는데 반전이 암시되지 않았어요. 이때 그놈 뱃속에 간이 많겠다. 토끼 배를 따라 소금 찍어 먹자. 자, 간을 소금에 찍어 먹재요. 자, 그러자 그때 썩 토끼 배를 따고 간을 그때 먹었으면 되는데, 자, 이 얘기 그때 먹었으면 되는데 안 먹은 거야. 자, 그때 바로 토끼 간을 먹었으면 폐단이 없었을 텐데라고 했죠. 알려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개입에다가 거기다가 폐단이 생긴다라는 암시죠. 폐단이 생긴다. 그래서 토끼 도망가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이다. 자, 정말 우리 조마이 섬을 지키다시피 해온 우리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어쩌면 좋겠는기요. 거기까지 말하고 나를 보고, 나 동그라미. 여러분 1인칭이 있으면 1인칭 주인공이거나 관찰자죠. 윤춤삼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나는 이방인처럼 그의 눈물을 봤죠. 폭풍 후는 끝났다. 6년 이래 처음이니 뭐니 하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감쪽같이 말이 없었다. 그리고 구제의연란에 금액과 옷가지가 늘어날 뿐 선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영감은 결국 감옥살이로 갔다. 그리고 건우군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일기장에는 어떤 글이 적힐지라고 나는 건우를 걱정합니다. 자, 황폐한 모래톱, 조마이 섬을 군대가 점유했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나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제자가 사는 건우가 사는 조마이 섬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인칭 관찰자입니다. 자, 관찰자적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지 않아요. 연민하고 건우를 걱정하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세상은 무관심한데 이 사람은 관심이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표정 점점 안 좋아지는 거 봐. 자, 그 다음에 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목소리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자, 여러분 이거 고전소설인데 그리하여 효녀 죽음 될 수 있나? 자, 이게 뭐냐면 심청가에서 얘가 지금 폭 빠져요. 아, 마지막이 아니구나. 하나 더 있네. 죄송. 아, 그래서 표정이 그랬구나. 더 있어. 정신 차려. 이제 정신 차려. 그러네. 아, 여러분들만큼 나도 가고 싶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장에서 15분 초과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할게, 빨리. 자, 여러분 여기서 6번에 보면 이게 고전 소설 중에 지금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그냥 아버님 잘 계시오 그리고 퐁 빠져야 되는데 굉장히 무서워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이러다가 인당수에 빠지니까, 자, 이걸 전달하는 판소리 창자가 에이 그렇게 죽으면 너무 간지 않나 막 이렇게 먼저 하겠죠. 자, 그래서 효녀가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지 그렇게, 그쵸, 막 울고불고 하다가 죽으면 멋있냐 그러면서 그리하여 효녀 죽음 될 수 있나 두 사원을 합장하고 하느님 앞에 빌길 그러면서 뒤로 자기가 원하는 효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실제로 심청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거는 효녀가 죽는 스타일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죠. 평가, 인물에 대한 평가죠. 자, 그래서 논평이요. 1번부터 4번의 논평. 자, 1번은요 대사. 누구 대사? 향단이가 여기 대감 대부인님부터 평안히 오시오니까, 자, 이 부분은 대사. 그래서 이거 논평 아니죠. 이 부분 대사. 그 다음 어사또 바라보니 3, 4인이 있거늘 건너가서 말을 붙여서 농사를 안이 잃고 백성들이 즐겁게 농사하니 이 지역의 본관이 사또가 명관이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변사또 난리도 아니요 하면서 춘향의 얘기 듣게 되죠. 자, 그 다음 다른 가객 몽중가는 옥중에서 어사를 보고 수다를 떤다는데 이 사설을 짓는 이는 신행길을 차렸다. 여러분 이게 춘향전에서 옥중가 부르다가 춘향이는 이렇게 죽어났는데 나는 결혼했어. 갑자기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는 판소리 하던 사람이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잠시 말했던 사건 외평. 이 사건 스토리와 상관없는 사건 외평입니다. 사건 외평. 그래서 이것도 뭐의 한 부분이다? 사건 외적 평가, 논평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 가만히 엿보니 춘향이 어미의 소리로다. 그리고 지성으로 빌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빌죠.
그래서 서사 부분하고 대사 부분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진짜 마지막. 자, 7번.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물들의 다양한 경험을 사파 형식으로 이러려면 뭐라 그랬죠? 옴니버스나 피카레스크가 돼야 된다 그랬죠. 사파 형식이라는 게 사건이 여러 개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옴니버스나 피카레스크식이어야 되고, 옴니버스는 주제가 같은데 여러 이야기, 피카레스크는 주제가 다른데 환경이나 사람이 같은 여러 이야기.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 옴니버스, 그 다음에 시트콤이 피카레스크예요. 바로 이해가 됐죠? 그쵸? 자, 그 다음 사랑과 전쟁을 모르는 거야? 요즘에 제 방도 되게 많이 하던데. 4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 공간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처지를 부각했다. 3번. 대화가 진행될수록 인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4번.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 전개 양상을 다면한다. 여러분, 서술자 교체하면 시점이 변한 거예요. 그런 대표작이 뭐가 있냐면, 난소공 같은 거 보면 난쟁이의 자식들의 시점으로 계속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호 시점도 있고 영희 시점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점 이동인데 워낙 특이해서 그렇죠. 그런 작품들이 많진 않죠. 자, 그럼 지문 볼게요. 눈 덮인 들판 위로 물오리떼가 내려앉았다가 날아오르곤 했다. 길가에 퇴락한 초가안간이 보였다. 그리고 한쪽은 허물어져 있었고요. 누군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에 분명했어요. 영다리가 인물 나왔습니다. 잡아줄까요? 영다리 동그라미. 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신발이라도 말리고 갑시다. 백화네모가 절뚝거리며 들어섰다. 좀 쉴만했어요. 정씨도 세모도 그들을 따라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신발을 말리는 모습, 특별한 막 사건이 있는 건 아니죠. 댁은 괜찮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왜 이래? 나이롱 비행기 태우지 마. 하면서 뭐 썸인가?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어떤 그 폐가에서 신발을 말리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략 뒤에 그들은 7시쯤 감천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는지. 그래서 그 장에 대한 공간적 묘사도 있어요. 그래서 폐가랑 감천읍내 장의 묘사가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이들은 떠돌이에요. 떠돌이. 네, 자, 여러분 8, 9번은 세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세트형 문제가 나올지도 몰라서 한 세트를 보탰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이런 세트형 문제를 풀 때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의고사 때는 세트형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세트 볼 때는 발문을 2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8번을 보면 여기서 다음 글의 서술상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형식이고, 자, 그 다음에 9번은 기억에 나타난 인물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속담이나 뭐 성어나 이런 걸로 엮는 거죠. 요즘에 이런 게 기타 진열에서 굉장히 시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성어로 더 많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선지를 먼저 보고, 자, 선지를 다 먼저 보는 게 아니야. 8번에 대해서만 선지를 먼저 봐. 그래서 9번은 이따 풀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지문을 다 읽고 내용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럼 8번을 풀기 위해 또 지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2번 읽지 않기 위해서 8, 9번의 발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형식 조건은 가지고 지문에 들어간다. 그래서 8번에 1번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서술자, 그 다음에 2번에 특정 인물의 시각의 서술, 3번에 외양의 상세한 묘사, 그 다음에 4번에 관념적이고 현학적 어휘, 이거를 보고 지문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내용을 파악하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들게 되죠. 자, 그럼 내용 보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호의 얼굴에 걸레 썩는 냄새 같은 것이 확 풍겨왔다. 철호는 문 안에 들어선 채 우두커니 아랫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 박물관에서 미이라를 본 일이 있었다. 그건 꼭 솜 누더기에 싸놓은 미라. 흰 머리카락은 한 오리도 제대로 놓인 곳이 없었다 하면서 요 오발탄이죠. 자, 그대로 수세미였다.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자 가자 외치고 있었어요. 그 해골 같은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쨍쨍한 소리가 나오는지 이상하였다. 자, 이건 누구의 생각? 철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호 입장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머니가 좀 자세하게 외양이 묘사되어 있죠. 자, 근데 8번에 3번의 외양묘사 뒤에는 희화화였단 말이에요. 희화화는 웃기게 표현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아주 비극적이죠. 그 다음 철호는 엉엉 울고 싶었어요. 철호의 감정이죠. 새삼스레 부르는 동생의 소리에 철호는 손에 들었던 이 어린애 신발을 아내에게 돌리며 영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영호가 말합니다.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하면서 떵떵거리는 거예요. 자, 언제나 영호가 술만 취하면 하는 소리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누구의 시선이죠? 철호의 시선입니다. 자, 나라고 했나요? 철호라고 했죠?
자,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인데 제한적인 시점으로 철호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기서 8번에 특정 인물의 시각, 철호의 시각에서 서술하였고 그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어요. 1번은 신뢰하기 어려운 서술자 아니고요. 신뢰하기 어려운 서술자가 뭐야? 오키나 아니면은 그 데릴 사위처럼 너무 어려서 그 말을 믿을 수 없거나 너무 멍청해서 믿을 수 없거나. 자, 그 다음 외양을 상세히 묘사했으나 그 어머니는 희화화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어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죠. 비참한 생활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의 기억. 기억의 인물 태도. 취업도 못하고 그냥 2년이 넘도록 직업을 못 구하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보면 되게 허랑방탕한 꿈을 꾸면서 그래서 언제 한번 빡 이런 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은행 강도로 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 영호는 지금 그럴 능력이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물의 태도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가난할수록 귀하 집 짓는 거 허세. 기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한다. 주제넘는 소리를 한다. 그 다음에 몸은 개천이어도 입은 관청이다. 그래서 다 허세를 표현하는 말이고 뱀이 용되어 큰소리한다 라는 건 이런 허세를 뜻하는 속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독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터치를 했어요. 문학 독해는. 해설지를 좀 믿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해설지에 아쉬운 점이 있으셨다면 그러면 다음 카페로 와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학은 이만큼 풀고 되는 게 아니죠. 비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알고리즘 다음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상 코드나 기출회전이나 그리고 또 뭐 알고리즘 하신 분들이 기출 코드 안 할 리는 없으니까 기출회전, 예상 코드, 그 다음에 독해 플러스, 백일기도, 화제의 모고, 필사즉생 이런 전범위 문풀 관리로 저와 계속 펜터치를 맞춰가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시점 맞춰서 들으셨다면 이제 겨울이죠, 여러분. 겨울, 봄 준비 잘 하셔서 문제풀이 더 많이 하셔서 그래서 합격까지 쭉 가시길 바랍니다. 백일기도나 등등의 문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